8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80쪽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높임 표현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적인 건 우리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바로 이제 81쪽 한번 가서 보죠. 주체 높임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주체를 높이는 표현인데 사람 주어를 높이는 거죠. 문장의 주어가 되는 사람을 높이는 거고요. 자, 방법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주체 높임에 서나번 어미 시 같은 게 붙기도 하고요. 물론 조사 깨서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문장에 사람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 어휘를 쓰기도 하고요. 님 같은 거 붙이기도 하죠.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이런 세부적인 문법 양식보다는요. 문장 보고서 주체 높임이 쓰였냐 안 쓰였냐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3번에 주체 높임의 제한. 뭐 말하는 이 내가 나를 높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공적인 입장에서 서술할 때는 높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4번에 간접 높임은요. 말 그대로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죠. 예문 보세요. 할아버지께서는 수염이 많으시다. 그죠? 수염 자체는 원래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할아버지의 수염, 즉 높임의 대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으시다라고 해가지고요. 수염이 많으시다라고 높임으로써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죠. 이게 간접 높임법이 되고요. 압존법은 사실은 표준 언어 예절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압존법이라고 했을 때 존대를 말 그대로 눌러주는 건데 듣는 사람이 문장의 주체보다 어른일 때는 높임 표현 쓰지 않는 거죠. 즉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다만 문장의 주체가 말하는 사람보다 높을 경우에는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이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머니가 왔습니다. 이건 압존법을 적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는 나보다 어른이시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머니가 오셨습니다도 허용은 됩니다. 그다음에 6번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죠? 계시다 같은 경우는요. 사람 주어를 직접 높일 때 사용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간접 높임법에는 계시다를 안 쓰고 쓰지 못하고요. 뭐만 써야 된다? 있으시다만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시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걱정거리 자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다를 쓰지 못한다는 거. 이 계시다와 있으시다의 용법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자, 객체 높임은 말 그대로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건데 우리 왜 문장 안에서 서술의 객체는요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객체 높임이 되는 겁니다. 뭐 특수한 어휘를 쓰기도 하고요, 조사계 같은 거 쓰기도 하죠. 객체 높임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기 위한 높임 표현이라면 객체 높임 쓴 거고요. 3번의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 자 우리 왜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는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죠? 우리 이미 상대 높임법의 등급 외웠지만 상대 높임법 체계에 듣는 이를 높이는 체계도 있고 낮추는 체계도 있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왜 주체나 객체 높임 같은 경우는 낮춤의 단계를 따로 설정하지는 않죠. 하지만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는 높임과 낮춤의 단계를 다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서술어 쪽에서 존댓말 쓰면 높이는 거고 서술어 쪽에서 반말 쓰면 낮추는 거죠. 그죠? 듣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자, 방법 주로 종결 어미 통해서 실현되고요. 우리 외웠어요. 종류. 그래서 격식체, 비격식체 해가지고요. 한번 보면 자 격식체의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외웠어요? 니다니까 십시시지요. 이게 들어가면 그죠? 예,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고요. 다만 시지요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인다? 청유문에 쓰인다. 그죠? 그 다음에 예사 높임의 하우체 오오 벽시구려. 그 다음에 예사 낮춤의 하계체 그죠? 냄새 나서 욕하는 기분이 그래서 냄새 나는가 개새구먼. 이거 파악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주 낮춤의 헤라치. 단연이라 자는구나. 괜찮죠? 이건 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비격시체의 두루 높임의 헤우치는다. 요로 끝나고요. 두루 낮춤의 해체 같은 경우는 종결어미 어치로 끝나죠. 물론 이거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발 쓸데없는 것 좀 외우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는 거 특히 국가직 지방직 979 범주에서는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기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4번에 자신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높임법 사용 시 유의점 한번 보시면 1번 한번 보죠. 두 가지 이상의 높임 표현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서 지금 보세요. 아버지라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와 그죠? 그다음에 가셨습니다에서 그죠? 가셨습니다에서 서너말 어미 시 쓰고 있죠. 그다음에 보세요. 어머니라는 청자를 높이기 위해서 습니다라는 종결어미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할머니를 이라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모시고라는 어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 말과 말씀.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 조금 계신데 말씀은요. 말의 높임말도 되고요. 그다음에 낮춤말로도 쓰인다는 거. 이를테면 나의 말을 말씀이라고 할 때는 낮춤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말씀이라고 할 때는 높임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할 겁니다. 자, 3번의 시간 표현. 사실 이 시간 표현은요. 길게 안 할게요. 그냥 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거 길게 안 할게요. 83쪽 보세요. 같이 보고 계신가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서. 자, 발화시와 사건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하는 시점에 비해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별을 하죠. 발화시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자, 문법적인 요소 이런 거 됐고요. 다만 이제 83쪽에 요거 볼게요. 과거 시제의 3번 특수한 경우 파악하라는 거죠. 이를테면 아더시 붙었다고 무조건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문 보면 나는 조금 전에 왔고 영희는 지금 왔어 라고 했을 때 그죠? 얘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 서나멀음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현재예요. 마찬가지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늦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구 닮았니 했을 때 엄마를 닮았어요 이것도 현재가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상태가 말하는 시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네 일 학교에 가면 혼났다라고 했을 때 이건 미래가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시제도요. 요거 84쪽 넘어가서 볼게요. 그죠? 이를테면은 현재 시제 사용의 특수한 경우에서 매니의 니은 그죠? 이것도 시제 파악만 하면 돼요. 나는 내일 소풍을 간다라고 했을 때 요거 뭡니까? 현재 시제 선화어미 니은 쓰고 있지만 나중에 사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미래 시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3번에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 자, 미래 시제는 요것만 보죠. 그죠? 자, 미래 시제가 추측이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객 같은 거 써가지고 그래서 이 공연장은 관객이 2,000명은 들어가겠다. 추측 나타내는 거고요. 그 일은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의지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4번에 동작상이라고 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 각각에서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지 끝났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979 범주에서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시제 다루면 동작상이라는 것도 개념적으로는 다루기 때문에 살짝만 알아두시고요. 그죠? 그래서 진행상은 뭐뭐하고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완료상은 연결음이 아 써서 아어 있다. 그다음에 아어 버리다. 이런 거. 그다음에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절대 시제는 문장 전체 시제고요. 상대 시제는 절대 시제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결정되는 시제인데 보통 문장 내부 용언에만 상대 시제가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그 문장 내부 용언에 붙은 어미 자체의 시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도서관은 책을 읽는 학생들을 붐볐다 전체 시제는 그죠? 전체 시제는 과거예요. 다만 읽는 붐볐을 당시에 읽는의 상대 시제는 현재가 되는 건데 이것도요. 역대 공무원 시험에서 딱 한 번만 나왔어요. 그죠? 제가 좀 작년과는 다르게 많이 걸러가죠. 문법 세 문제 나오는데 그 세 문제에서 굳이 이 부분을 그죠? 아무리 이제 그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가볍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푸셔도 이거 구별하는 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 감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안 나옵니다. 됐어요. 그죠? 가볍게 보시고 다만 우리 84쪽 보조단 보시면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시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파악해 보죠. 자, 1번에 니은이나 은 같은 경우는 동사, 형용사 모두와 결합할 수 있어요. 다만 니은이나 은이 자 동사와 결합하면 과거, 형용사와 결합하면 현재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는 같은 경우는요 동사하고만 결합 가능하죠. 이건 우리가 품사 구분할 때도 배웠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형용사에는 아예 현재를 나타내는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결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있죠. 그죠? 없다 같은 거 없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있다가 넉넉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있는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걸맞다나 알맞다는 형용사기 때문에 걸맞는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어법 차원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피동 표현 85쪽입니다. 개념 길게 설명 안 할 거고요. 피동문 뭡니까? 접사 붙임 파생적 피동과 그 다음에 서술어의 구조 바꾸는 통사적인 피동이 있죠. 그죠? 가볍게 보시고요. 파생적인 피동 대표적으로 이희릭이 붙는 거예요. 그죠? 다루지 않을 거고요. 다만 되다가 바로 붙어도 피동이 되기도 하고요. 이때 피동을 만드는 되다는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이희리기 말고 되다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피동 전미사에 제약해가지고요. 이희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피동 전미사는 타동사하고만 결합해요. 반면에 사동 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는요. 그죠?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 모두와 결합할 수 있는데 만들어 보면 되고요. 이걸 기계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 선택지가 뭐 사동 전미사는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 모두와 결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통사적인 피동, 문장 구조, 서술어의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지다, 어지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다만 오히려 이제 피동 표현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올바른 국어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요. 85쪽 오른쪽 보조를 한번 보세요. 그죠? 이중 피동은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잊혀진. 얘는 있다에다가 피동전미사 히 붙고 또 어디다 붙었기 때문에 그죠? 잊힌, 뭐 잊어진 이렇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 번역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생각되어진다. 되다만으로 이미 피동이 되는데 어디다 붙었으니까 이중 피동이죠. 생각된다. 오히려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살짝 추가해야 되는 건 시험에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것이 피동문과 능동문의 대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기형으로 피동문 중에는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능동문 중에는 대응되는 피동문이 없는 경우가 있다. 바꿔보면 되죠. 보세요. 그는 항상 쥐의식에 쫓긴다. 그죠? 피동인데 자 쥐의식이 항상 그를 쫓는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로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대응되는 뭐가 말 그대로 능동문이 없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문이 바람에 닫혔다 같은 경우에 바람이 문을 닫았다라는 능동문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왜 닫다라는 행위 자체는요. 그죠? 유정명사 어떤 의지를 지닌 존재만이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태가 칭찬을 들었다 같은 경우에 칭찬이 기태에게 들리었다라는 피동문 안 되죠. 그죠? 이거는 한국 사람이면 알죠. 그다음에 영서가 풀을 열심히 뽑았다 같은 경우에 풀이 영서에게 열심히 뽑혔다. 풀이 막 열심히 뭐예요 이게? 그죠? 대응되는 역시 피동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시험에 피동문과 능동문의 대응이 없는 경우는요. 요 예문들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교재에 실어놓은 예문들이 어떤 성격의 예문인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죠? 제가 한국 교육 문법의 체계를 만드신 분들의 예문을 그죠? 저작권 위배되지 않게 적절하게 응용한 거라는 거. 그래서 요 예문들만 아시면 됩니다. 그죠?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사동 표현 개념 시키는 거고요. 그죠? 접사 붙인 것과 그다음에 서술어 구조 바꾸는 게 있는 거죠. 가볍게 보시고요. 우리가 오히려 봐야 되는 건 87쪽에 기타 사동 표현에 실현해 가지고요. 이 사동 전미사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외우는데 이 우가 붙기도 해요. 물론 본능적으로 잘 바꿉니다. 보세요. 사공들이 배를 물에 뭡니까? 뜨다의 사동사 띄우다. 그죠? 뜨다의 이유가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자다를 사동으로 바꾸면 엄마가 아이를 재우다. 그 다음에 그녀가 나무를 키우다, 그가 책을 태우다 해가지고요. 다 이유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선생님, 키우다는 그냥 크다가 키우다가 된 건데 이유 붙은 거 맞습니까? 맞아요. 이건 역사적인 건데 원래 이유가 붙어서 이렇게 크이우다로 쓰이다가 키우다로 바뀐 겁니다. 어쨌든 키우다 자체도 이유가 붙은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시키다 붙어서 사동이 되기도 해요. 통사적인 건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붙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 추가해야 되는 거 역시 사동문과 주동문의 대응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예문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영순에는 소를 5마리나 먹인다라고 했을 때 얘는요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육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 5마리가 먹는다 이런 그저 주동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 잘 보셔야 돼요. 그는 도박으로 가진 돈을 송두리째 날렸다. 이때는요 날렸다가 공중에 떠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일타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저 가진 돈이 송두리째 날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주동문이 없는 거죠. 자, 사동사의 형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얘네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죠? 형태만 사동사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주동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한번 보시면 이런 거 그는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몸이 바위 뒤에 숨었다. 안 되죠. 역시 대응되는 주동문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허리띠를 늦추었다라고 했을 때 허리띠가 늦었다. 안 되잖아요. 역시 대응되는 주동문이 없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예문들만 잘 보시면 돼요. 사동문의 의미, 얘는요. 문장의 중의성과 관련돼서 오히려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우리 왜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파생적인 사동문 같은 경우는요. 직접 행위와 간접 행위 둘 다를 의미할 수 있죠. 우리 왜 이 사동문에서 직접 행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의 주어가 행위를 시키는 대상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들 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할 때 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접 사동이라는 것은 행위 자체에 시키기는 시키는데 행위 자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시키는 거. 이를테면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약을 먹이셨다. 파생적인 사동문이고요. 이때는요. 엄마가 그죠? 약 자기 손에 덜어가지고 동생 입에 넣어주고 물도 먹여주고 어쨌든 동생이 스스로 먹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엄마가 먹는 행위에 관여해서 그죠? 동생이 약을 먹도록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직접 사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빨리 약 안 먹으면 죽을 줄 알아 해서 말로 시켜서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행동을 시키기는 하지만 그럴 때 간접 사동이 되죠. 자, 물론 만막에 하다라고 했을 때 통사적인 사동은 이럴 때는 직접 간접 의미를 다 갖고요. 이럴 때는 간접적인 의미만 가집니다. 그래서 문장의 중의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파생적인 사동문은 기본적으로 직접 간접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된다 알아두시고요. 다만 우리가 행위의 특성상 읽히다 같은 사동사는요. 그죠? 학생들이 책을 읽는 행위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파생으로 쓰든 통사로 쓰든 어떤 행위만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갖는다는 거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심화 플러스의 88쪽에 피동과 사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왜 피동이나 사동이나 특히 이제 파생적인 형태를 봤을 때 이힐이기라는 전미사가 공통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사동사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의 범주기 때문에 그죠? 이힐이기 붙은 그죠? 피동이나 사동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힐이기 붙은 말 앞에 목적어가 있다면 걔는 사동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으로 잡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빼앗기다나 뺏기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피동인데 문장의 의미상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2번 바로 보죠. 자, 주의해야 할 피동사와 사동사 해가지고요. 그죠? 우리 왜 피동사와 사동사가 모두 존재하는 애가 있어요. 먹다 피동으로 만들면 먹히다. 그 다음에 사동으로 만들면 먹이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자, 피동, 사동의 형태가 같은 동사가 있는데 날리다, 뜯기다, 보이다, 안기다, 업히다, 잡히다 같은 경우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다만 목적어 여부로 파악할 수가 있죠. 보세요. 날리다가 사동으로 쓰이면 뭐예요?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 뜯기다가 사동으로 쓰이면 나무를 뜯기다. 보이다가 사동으로 쓰이면 영화를 보이다. 안기다가 사동으로 쓰이면 아이를 안겼다. 업히다가 사동으로 쓰이면 아이를 업히다. 잡히다가 사동으로 쓰이면 돼지를 잡혔다 해가지고요. 짐승 같은 거 먹기 위해서 생명을 앗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범주. 좀 문법에서 세부적인 범주는 이제 서울시가 더 이상 서울시 자체적으로 따로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끔 2월에 이제 뭐 기술직 같은 거 따로 뽑을 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출제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피동사동과 서술어의 자릿수 해가지고요. 이것도 서울시 문제에서 딱 한 번 나왔던 겁니다. 이거 보세요. 예문 통해서 볼게요. 우리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능동문이죠. 자릿수 몇 개예요? 우리는 시계를. 두 자리 서술어인데 벽에 걸린 시계가 우리에게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라는 주어가 그죠? 우리에게 이 필수적인 부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 한 자리 서술어가 돼요. 그래서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자릿수가 하나 줄고요. 반면에 그죠?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는요. 담장이 높다, 아이가 옷을 입었다 해서 각각 한 자리, 두 자리인데 행동을 시키는 새로운 주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인부들이 담장을 높이다 두 자리 서술어가 되죠. 이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이때 아이에게는요. 사동문의 특성상 행위를 시키는 대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친구예요. 필수적인 부서죠. 필수적인 부서.
그래서 이럴 때는 몇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서울시하고 기상지역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 때는 자릿수가 하나 줄고요. 그 다음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과정은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는 과정이다. 이 정도 가볍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법 요소에서 마지막이에요. 부정표현. 자, 안부정문, 못부정문 기본적인 상황은 아시고요. 안부정의 방법에서 이거 우리 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영희는 오늘 공부했니? 했을 때 이거요. 부정의 부사 안 써서 부정해 보세요. 설마 영희는 오늘 안 공부했니? 인터넷 말투죠. 영희는 오늘 공부 안 했니? 이런 식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이 쓰이는 경우가 언제인가만 알면 되고요. 실제로 안 부정문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 넣어서 부정문으로 바꾸는 형태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다만 이번에 안 부정문에 제약해가지고요. 이 안이라는 게 의지 혹은 상태의 부정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요. 안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견디다, 깨닫다, 알다 같은 애들은 안 견딘다, 안 깨닫다, 안 알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못 써서 뭐 못 견딘다, 못 깨닫다, 알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 3번에 오히려 이제 얘도요. 올바른 국어 생활에서 문장의 중의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안부정문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개의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보세요. 자, 철수가 책을 안 읽었다라고 했을 때 그죠? 주체를 부정할 수도 있고 대상을 부정할 수도 있고 행위를 부정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책을 읽은 것은 철수가 아니다. 주체를 부정하거나 철수가 읽은 것은 책이 아니다. 대상을 부정하거나 철수가 책을 읽지는 않았다 해서 행위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중의성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출제가 되고요. 마찬가지 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때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도 되고요.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물론 니은에 그죠? 긍정문으로 바꾸거나 보조사를 활용하게 되면은 의미가 명확해지죠. 이를테면 손님이 다 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조사 쓰게 되면요.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못부정문 이것도 되게 상식적인 범주고요. 다만 이거 못부정문에 제약했을 때 형용사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를테면 우리 왜 수연이는 못 예쁘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아쉬워할 때 긴 부정문의 형태로 씁니다. 수연이는 예쁘지 못하다 이렇게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볍게 보시고요. 물론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뭐뭐하지 말 해가지고요. 말다를 보조용어로 써서 부정하는 것은 주로 뭐예요? 그죠? 명령문이나 청유문 부정할 때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자, 얘도 앞에서 다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잡을게요. 부정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역대 시험을 보면 중의성, 특히 이제 안부정문의 중의성 정도만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는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8강은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뒤쪽에 나오는 문법 요소는 크게 복잡하지는 않죠. 너무 긴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요.